안녕하세요. 평생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 덕분에 나이 52에 조기 퇴직하고 은퇴 생활자로 살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노후 준비 첫 시작은 2002년 1월이더라고요. 그때가 제 큰딸 생후 8개월일 때 한창 그 딸 귀엽고 이쁠 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고요. 매달 이제 얼마씩 이제 급여에서 빼서 연금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첫째 낳고 제가 시작한 게 개인연금 가입이었고, 둘째, 제가 40에 늦둥이 둘째를 얻었는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40에 둘째가 생긴다는 건요, 제가 60 정년퇴직 때까지 회사에서 버텨도 얘가 대학을 졸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둘째를 위해서는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능 PD에서 드라마 PD로 이직을 하고 나중에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작가까지 준비하게 된 이유가 둘째 늦둥이였습니다. 결국 제가 개인연금을 붓는 것도 그렇고요, 인생 이모작 준비한 것도 그렇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태어나고 아기일 때 아빠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다 시작하게 된 게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의 최고의 위기는 역시 파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노후에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없으면 무척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위기는 자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 저는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지금 고령화 시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서서히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이 50에 7, 80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7, 80대 노인들은 뭐냐면, 당신들이 젊고 어렸을 때는 그냥 나라가 가난했어. 당장 먹고 살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이게 급급하느라고 당신들의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어. 근데 막상 내가 노년이 되고 마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다들 고령화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후진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에 살 때 후진국의 마인드는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후진국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거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 60, 70 넘어서 선진국에서 오래 사는 국민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노후 대비는 별로 못한 거지. 지금 40대, 50대는 달라요. 이제 우리는 젊어서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선정한 걸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걸 알아. 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40대 때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들이냐면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의 고령화를 뒤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 사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나 위기를 겪고 진단한 책들을 읽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10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중 하나가 일본 NHK에서 나온 노후 파산이라는 책인데요. NHK에서 일본 노인들 가운데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왜 노후 파산을 맞게 됐는가? 자, 이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책을 이제 썼는데요. 그 책에서 3가지 관리를 얘기를 합니다. 건강관리, 자산관리, 관계관리.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자산이 넉넉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풍성해야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10년 전에 읽고 10년 전부터 저는 이 셋 다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자녀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유교 국가고 그래서 아주 가족 내 유대 관계가 끈끈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어. 공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고의 노후 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노후 대비예요. 자녀 사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비행기 타면은 그 기내 안전 이렇게 그 방송 나오거든요. 그 들어보면 기내에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를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막 갑자기 막 비행기가 막 갑자기 추락하려고 막 정신없고 막 애가 놀래가지고 막 하는데 놀란 애를 마스크를 씌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막 실갱이를 하다가 부모가 산소 부족으로 쓰러져 버리면은 부모와 자녀 둘 다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살궁리를 하라?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저는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먼저 나이 70에 나이 80에 부모가 먼저 살아야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어떤 생활이 보장되어야 자식도 챙길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0대 이 자식들의 그 사교육에 너무 과도한 투자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사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는 여러분 언제 해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노후 자금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연금, 개인연금 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동산, 뭐 이렇게 자산을 살 때 빚 없이 뭔가를 사고, 또는 빚이 있으면 빚부터 없애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사교육에 대한 소비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효자가 아니고요. 잘하기는 힘들어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할 때는 잘하기는 힘들거든요.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최소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엄마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까 예체능을 한번 해보고 싶어. 배우를 해보고 싶어. 미술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애들은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는 공교육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요 예체능은 무조건 사교육으로 돈을 들여야 돼요. 추가로 돈을 들여야 한다고요. 아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학교에서 하는 미술부 동아리 활동만으로 충분히 자신의 예체능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냥 아이가 학교 다닌다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내 주위 애들은 다 영어 잘하는데 나만 영어를 못해.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에 영어 캠프를 한번 가봐야겠어. 필리핀에서 하는 영어 캠프를 보내줘. 나는 아니면 뭐 원어민 회화 수업을 나는 들어야겠어.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얘기한다고 바로 보내주지 마세요. 애가 한 4월 정도 굶고 막 시위하고 학원 안 보내주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그러고 이렇게 때를 쓰면 그 다음에 그냥 마지못해 보내주세요. 그래야 애가 고마운 줄 알아.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너 영어 유치원부터 한번 다녀볼까? 영어 유치원이 뭐야? 이런 애한테 너는 영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 영어 파닉스를 해야 되니까 영어 유치원부터 다녀보자.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애한테 너는 말이야 미적분 선행 수업이 필요해. 수학은 선행이 가장 중요하거든 라고 하면서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선행학 아니 뭐 애가 원하면 해주세요. 근데 애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먼저 나서서 사교육을 권하는 거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모의 돈, 또 하나는 아이의 시간. 둘 다 엄청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아이에게는요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놀이가 필요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부모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돈, 이 두 가지를 낭비하는 게 저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과거의 성공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었고 실제로 항상 부동산 올라왔었고 근데 그게요 그렇게 됐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구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건데, 근데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야. 이 시대에도 과연 똑같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노후 부동산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 들은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집이 두 채래요. 한 채에선 사시고 한 채에서는 세 받아서 이렇게 그걸로 생활비하고 살고 있다가 이 둘 중에 한 채가 재개발에 들어간 거지. 근데 사실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재개발이 됐다는 거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자, 근데 문제는 이 집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 분담금을 한 2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은 없어. 그리고 이 집에서는 나와서 이제 세 주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이제 월세 주던 그 생활비 나오던 집이 또 없어졌어. 가난해진 거예요. 집이 두 채인데 가난하다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생활비를 어떻게든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왜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 생각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7, 80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은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노후에 그냥 쓰다가 그걸 어떻게든 처분하고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처분하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다가 살다가 가셔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끝끝내 붙들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도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경제적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 7, 80대들이 집을 자꾸 내놓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살 집이 늘어나요. 7, 80대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은 안고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노후에 우리가 멀어지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부터 10년에 한 번씩 100km씩 멀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어디 수도권에서 살다가 다시 또 한 10년 지나고, 그러니까 멀어질 때마다 아마 그 집값을 팔고 다른 데 얻으면은 차액이 뭐 한 1, 2억은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한 10년 버티고 또 그 다음에 멀어지고. 자,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넓은 집 살지 마세요. 40평, 막 30평 이런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이를 기르면서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필요한, 아이들 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작은 데로 옮겨가자고요. 원룸이라든지 아니 뭐 혼자 사는 분들은 저는 원룸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작은 빌라 같은데, 그러니까 학군 같은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좋은 학군 이런 거는 젊은 세대들한테 양보하고 줄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동산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늘 살던 대로 고집하고 살지는 마세요. 지금 내가 사는 데서 죽을 때까지 이 집을 가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미리 처분하고 파세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서 낮춘다라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경제적 파탄, 뭐 어떤 국가적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저렴한 부동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은 60 넘어서 이제 노후에 조금씩 서울로부터 멀어지거나 줄이거나 그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부동산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곡감은 여러분 빼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 긴 곡감을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든 조금씩 노후 자금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어려서는 아버지하고 딱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살갑게 지내는 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진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매달 아버지한테 25만 원씩 이제 월급 타면 용돈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다음 달부터 용돈 50만 원으로 올려. 아니 아버지 왜? 아버지 저기 연금도 받으시고 그냥 여유 있으신데 그랬더니, 야, 니네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왜 용돈은 안 오르는 거야? 다음 달부터 50만 원 올려. 집에 가서 네 아내한테 얘기해라. 다음 달부터 아버지한테 드리는 용돈 50만 원 올린다고.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50만 원으로 이렇게 그 자동이체 금액을 인상했어요. 다음 달에 50만 원 이렇게 이체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 먹자고. 그래, 아버지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먹고 일어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안에 만 원짜리가 25장이 들어있어.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리베이트다. 내가 이제 매달 너한테 50만 원씩 받으면은 그 네가 이번에 용돈 올려준 그 돈만큼 너한테 현찰로 다시 돌려줄게. 네
마누라한테는 아버지 용돈 50만 원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널 만나서 25만 원씩 돌려줄게. 그럼 너가 이 돈을 미처 모르는 데다가 잘 이렇게 숨겨놔라. 그러면은 매달 25만 원이면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 넌 나중에 나이 70에 내 무덤에 와서 울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에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금이다. 비자금이 없는 남자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70이었는데 아버지가 재경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친구분들이랑 산에 간단 말이야. 북한산, 관악산, 뭐 이렇게 청계산 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지. 야, 요즘은 저기 그 단풍 시즌이니까 다음 달에 우리 저기 버스 대절해가지고 내장산 단풍 보러 가자. 갑자기 늘 한 50명 정도 나오던 인원이 한 20명으로 팍 준대요. 전철 타고 가는 북한산이나 남산은 다들 가는데 전철비가 무료니까 버스비 10,000원을 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돈이 없어서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가 그렇게 많대요. 나이 70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노후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금이다. 저는 사실 우리가 욜로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젊은 사람들 욜로 좋아하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 가는 거야. 여러분, You only live once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당신은 오로지 한 번 산다거든요. 자,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3번 회귀해서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이 70에 아프고 병들었는데 심지어 외롭고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20살의 나를 원망해요. 30살의 나를 원망해요. 그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돈을 좀 더 벌어둘 걸. 나이 70 넘어서 몸은 아프고 힘든데 돈이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단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유로운 노후, 비자금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끊어야 할 것은 소비 중독입니다. 카드 중독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뭐가 중독이냐면 오늘 내가 즐겁자고 훗날 내가 괴로울 행동을 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오늘 내가 카드를 긁어. 오늘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쓴단 말이야. 오늘 나는 즐거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훗날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꼭 챙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한 달 소득과 한 달 지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보다 지출이 높다면 그 생활 습관은 바꿔야 돼요. 카드 지출이 많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은 월급을 매달 타도 적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드 그냥 뭐 매달 수백씩 나오고 마이너스 통장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도 여러분 버티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거든. 한 번씩 목돈 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연차 수당 같은 거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 그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 매달 적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흑자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남겨서 그 남긴 돈을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럼 연말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 보너스가 막 회사에서 인센티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롯이 저축할 수가 있어요. 목돈을 예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매달 조금씩 적자가 나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매달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목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산을 마련할 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냥 평생 제가 해온 그 재테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얼마가 됐건 1년에 딱 적정 금액을 저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딱 정하세요. 나는 1년에 얼마씩 하겠어. 만약 여러분이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매년 2천만 원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자,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모으면은 5년이면은 1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돈으로 5년 뒤에 1억이 딱 모였을 때 2억짜리 자산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왜냐? 1억을 모았으면은 이제 1억을 빚을 져도 되거든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억을 빚을 지고 2억짜리 자산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2억짜리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10년 사이에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사세요. 그리고 5년이면은 갚을 수 있는 빚을 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억짜리 자산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산을 더 비싼 자산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저는 월세를 살고 있다면 먼저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를 살고 있다면 대출을 끼고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절대 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돈을 갚는데 5년 이상 걸리면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5년 이상, 한 10년, 20년 동안 갚아야 할 그런 어떤 빚을 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고용 안정성이 흔들려서 갑자기 7년 후, 8년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돼요. 빚은 아직 여전히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5년간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의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고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구매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경록 소장님 그 1인 1기란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해. 대박이나.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워낙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권리금 받고 이렇게 넘기고 하니까 한 7억 정도의 현찰이 생겼어. 이 7억을 그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제가 벌써 이 책 읽은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저금리 시절이라서 7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월 나오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어느 날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식당을 창업하고 대박을 낸 그 비결을 이 사업 새로 식당 시작하는 분들에게 강의로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1시간 강의를 하니까 100만 원을 주더래요.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월에 100만 원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구나. 자,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 그러면은 노후 자금을 5억, 7억, 10억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60 이후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40대였고요. 60 이후에 내가 월 100만 원 벌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기로 도전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년 내가 한 권씩 책을 쓰는 사람이 된다면 월에 인세가 못해도 한 30만 원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 저자 강연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강연료 뭐 한 20만 원, 30만 원씩 받다 보면 월 한 2번만 강의를 해도 한 50만 원 강연료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쓴 저자라 그러면 왜 막 그 매체에서 칼럼 연재 요청 들어오잖아요. 칼럼 한 번 쓸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그러면은 월에 글쓰기만으로 노후에 70, 80에도 월 100만 원의 소득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게 노후 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60, 70에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쓰기를 선택했어요. 왜냐? 저는 평생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만약 노후에 월 100만 원을 버는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40, 50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드라마 PD로 일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PD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선배들 중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렇게 촬영장에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슬픈 얘기지만 과로사 하는 사람들도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일하다가 죽는 게 진짜 겁이 났어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을까 봐 되게 겁이 났거든요. 요즘 저의 꿈이 뭔지 알아요? 일하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80, 90, 100이 될 때까지 나는 일을 하고 싶고 막 신나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자. 자, 즉 저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나의 꿈이라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일하다가 죽을까 봐 겁이 났는데 은퇴 후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유튜브 촬영.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책에서 배운 걸 이렇게 막 수다 떨듯이 친구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PD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편집해주면 이 화면에 내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막 평생 나는 남이 주인공인 드라마만 찍고 연출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 이제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돈을 주거나 말거나 누가 돈을 안 줘도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가는 건데 저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니어 클래스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은 떠들기까지 저는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었고 그 중에는 일본에서 나온 노후 대비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읽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건강에 관련한 책들도 읽었고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쓴 경제 관련 책들도 수십 수백 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이 7, 80에도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의 기회가 찾아오진 않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노후의 일은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서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 60 이후에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억지로 하잖아요. 병 걸려요.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약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1년에 내가 알기로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노후에는 2천만 원을 안 벌어도 내가 돼.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 서울에서 비싼 집 살다가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한 2억 정도 차익이 나는 그런 가면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최저임금에 노동하지 않고도 매년 2천만 원씩 그냥 쓰면서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곳에 가서 돈을 기왕이면 많이 받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팔자 좋은 사람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면 긴 시간이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실 가장 이상적인 일자리는 저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또 좋아해줘. 내가 요리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돌봄이 되었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줘. 돈을 줘. 이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나는 돈이 생겨. 이 3가지 조건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제가 52에 명퇴할 줄 알았겠어요? 저 몰랐어요. 전 MBC UC까지 다닐 줄 알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유튜브가 들어오고 MBC 드라마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드라마 PD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회사에서 한 거예요. 2020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명퇴 공고가 나오고 나는 내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명퇴 신청서를 내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점에 가서 가계부를 샀어요. 저 평생 가계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가계부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쓰건 월말에는 월급이 들어와서 지출을 다 탕감해 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사표를 썼으니까 고정 수입이 사라졌잖아요. 자,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출을 관리해야 돼요. 수입이 사라졌는데 지출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늘 쓰던 대로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은 빠른 시간 내에 거지가 됩니다. 아니, 가난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그대로라면. 자, 그래서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한 4, 5일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간 결산, 월간 결산, 연간 결산. 이 3가지를 어떤 수준으로 하냐면 일단 주간 결산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한 주에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만약 마이너스의 폭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봐요. 이번 주에 내가 뭘 많이 썼지? 그 항목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을 하고요. 자, 이걸 매주 주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월간 결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만약 월간 결산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의 폭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제는 이거는 절대 내가 못 줄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제 줄여야 돼요. 한 번 더 줄여보는 거예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갔을 때 어라?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똔똔이 맞는 때가 와요.
이렇게 해서 연간 결산까지 갔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지출 관리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연말 결산할 때 봤더니 어라? 올해 그래도 좀 소득이 좀 있네? 남은 돈이 흑자폭이 좀 크네? 잘 됐어요. 그 흑자폭은 여러분 큰 돈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비상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소득이 빵원이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 이 6개월치 비상금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가계부를 써봐야 알아요. 가계부를 써보면은 월 평균 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줄인 최저 마지노선의 어떤 지출액이 나오고 곱하기 6을 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퇴하고 나서 가계부를 썼고요. 그리고 지출 소득을 꾸준히 결산을 했고, 그리고 6개월치 비상금을 항상 놔뒀거든요. 제가 지난 3년간 가장 행복했던 건 뭔지 알아요? 한 번도 그 비상금을 손대본 적이 없어요. 말인즉슨 뭐냐면 소득의 폭 안에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이 70, 80에 내가 더 이상 돈이 없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다면 나가는 데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계부 쓰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다큐 프로그램 보면은 다들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난해질 줄 몰랐다, 내 노후에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자세는 딱 하나예요. 최악을 각오하고 최상을 희망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최악을 각오를 해요.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때 필요한 친구는 딱 한 명이에요. 부자인 나. 늙어서도 부자인 나. 그 친구 나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예요. 엄마 아빠가 70, 80에 건강하고 돈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내가 나이 70, 80에 생활비 쪼들리고 막 아플 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럼 자녀가 나한테 용돈을 주거나 뭔가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거나, 그러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애가 지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애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누군가는 나는 애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잖아요. 늙고 병들고, 근데 심지어 의지할 자녀조차 없어서 외로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적 자산관리, 자산관리가 노후 대비의 제 1순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엄청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회사 출근하는 기분으로 아침마다 일단 나오세요. 집 밖을 나와서 하다못해 동네 산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루틴은 일단 아침 먹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15분 이상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탁구장도 좋고 헬스클럽도 좋고 뭐든 끊어놓고 일단 나가는 루틴을 만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퇴직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걷기 예찬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적게 들면서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든 나가서 걸으면 돼요. 저도 MBC 명퇴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냥 동네 산책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가면요,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길들이 많아요. 이런 데들을 여러분들이 모험하듯이 쫙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걷기 할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늘 걷던 길만 걷지는 마세요. 늘 갔던 길만 계속 가지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세요. 서울 둘레길 좋아요. 서울 둘레길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돌게끔 만든 걷기 여행 코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냥 북한산에서 나름 서울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 가잖아요. 딴 생각 잠깐 하다 보면 갑자기 산행 코스로 가고 있어. 왜냐하면 북한산에는 이 산에 올라가는 코스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서울 둘레길이 저는 퇴직자들에게 참 좋은 명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명상은 한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퇴사하고 절대 피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벌써 잘려서 나왔을까? 내 동기들은 아직까지 회사에서 부장 달고 국장 달고 잘 지내는데 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조기 퇴직을 시킨 걸까? 막 이런 생각 하면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라? 여기 서울 둘레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한양도성 순성길 올레길처럼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길을 여러분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길을 걷느라고 딴 생각할 그게 없고요. 걷기 자체가 명상의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퇴직 후에는 걷기 예찬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후 파산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관리를 해야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 관리, 자산 관리, 관계 관리거든요. 근데요, 여기에 선결 조건이 저는 건강 관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건강해야 돈을 나가서 벌 수가 있고 치료비라든지 요양비로 나가는 돈이 새는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막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건강이 노후 파산을 막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후의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치매, 암 같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스트레스고요. 우울증, 불안, 불면증 같은 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고 스스로 자족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SNS부터 끊어요. 아니요, SNS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SNS를 하실 때 뭐야, 얘는 또 이렇게 또 비싼데 또 이렇게 혼자 갔어? 뭐야, 또 얘는 또 혼자 또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 잘나고 잘났어. 나 빼고 다 잘 사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서부터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SNS를 멈추고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에서 운동을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행운할 때 그 운이고요. 동은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운은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거는 우울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정희원 선생님은 이 근육 1kg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하신 얘기가 우리가 건강했을 때보다 근육량 한 10kg에서 15kg이 줄고 나면 몸에서 그러면 병원이 되었건 요양원이 되었건 그냥 다른 사람의 보살핌,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병원에서 한 1년, 2년 정도 누워서 지내다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치료비와 요양비 같은 거를 합산을 해봤더니 근육 1kg당 한 1,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누워 지내는 삶과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나가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누워서 지내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는 1,4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지키고 가꾸는데 진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5세 생일이 되는 날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게 겨우 그 정도 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그 몸, 막 20대, 30대 막 몸짱들, 왜 헬스클럽 앞에 가도 막 그런 그 트레이너들 막 이런 울끈불끈한 이런 사진들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고 그런 몸만 우리가 예찬하는데 여러분, 남의 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작고 소중한 나의 근육들을 돌보며 사는 거죠. 저는 제가 운동하는 그 헬스클럽에 젊은 막 30대 막 가슴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비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가.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매년 생일 때마다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요. 65세까지 10년 동안 10장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목표가 있으면 적어도 저는 그 10년간 매일매일 작고 소중한 근육들을 돌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하실 때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젊어서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자,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번 돈을 주고 전문가의 시간을 사야 돼요. 한 3년 동안 제가 근력 운동 혼자서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막 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PT 수업 받고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1대1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젊어서 뭔가를 배울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면서도 독학으로 천천히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 배우고 어떻게든 내 삶에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배워서 빨리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비싼 막 시간당 5만 원, 6만 원씩 하는 이런 비싼 PT가 아니어도 효과적으로 운동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헬스클럽도 월 회비 3만 원이면은 필라테스, 줌바, 요가가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전문가의 시간을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그냥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라 라고 권하고 싶다면 저는 스쿼트예요.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거고요. 하체 근육량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스쿼트예요. 스쿼트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옆에 사무실 잠깐 책상 옆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출퇴근하실 때 전철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시는데요. 그냥 오르지 마시고 2계단을 한 번에 올라보세요. 2계단씩 이렇게 성큼성큼 오르잖아요. 스쿼트 이상으로 숨이 가쁘고 근력 운동하는 어떤 효과가 날 겁니다. 근력 운동.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40대 말에 녹내장 진단받고 저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드라마 PD고 내 평생 취미가 독서인데 시력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조차 제가 사실은 지방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간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체중 관리하시고 그리고 식단 조절하시면은 지방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에서 되게 독하게 제가 체중을 빼가지고 지방간은 이제 사라졌거든요. 녹내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녹내장은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수술법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이걸 내가 남은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장수 시대에는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질병이 오면 얘를 그냥 내가 같이 끌어안고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녹내장도 저는 저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대신 잘 돌보면서 내 몸을.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은 별거 없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변을 보고 나면 상태를 꼭 확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장내 유익균과 하루 2번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로 제가 먹는 게 뭐냐면 입체로서로 만든 샐러드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 이렇게 한번 돌리고 그리고 과일 좀 올리고 그리고 하루 경과 그걸 먹습니다. 일단 저는 12시간 그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자, 뭐냐면 전날 무조건 저녁 6시 이전에 저는 식사를 마칩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10시나 11시에 자도 충분히 이 소화에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아침 6시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잎채소 샐러드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경과에다가. 자, 과일 채소식을 저는 하면서 저는 저의 이 장내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들의 그 장내 유익균들에게
진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잎채소입니다. 견과류입니다. 과일입니다. 라고 바치고요. 이분들이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착 내보내줘요. 잘 먹었어요. 어제 하루 잘 지냈어요. 라고 신호를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중요한 배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죠. 만약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책에 나오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길게, 그러면서 색깔도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성을 합니다. 어제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유익균들을 불편하게 한 게 뭐가 있을까?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유익균들, 이 설탕하고 안 친하거든요. 또는 밤에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았나 보다. 밤에 잠을 충분히 길게 자야 장내 소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챙겼으면 좋을 습관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즐겁게 살다가 그냥 짧고 굵게 훅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안 쓰거나 여러분은 가늘고 길게 살다가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더 이상 1960년대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저는 정말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차트를 찾아보세요. 한국이 기대 수명이 미국보다 높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니까? 말인즉슨 아프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아파도 길게 병치를 하다 간단 말이야. 야, 나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병상에서 오랜 시간 그냥 아프면서 이렇게 골골할 때 그걸 수발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얘기거든요. 아프면 잠깐 아프고 금방 떠날 것 같다? 아니에요. 우리는 만성 질환을 끼고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강 미리미리 챙겨서 아프더라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3가지 괴로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건데 마치 전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러분은 빠질 거고요. 왜냐?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뭔가 나의 존재 가치가 있고 막 세상이 다 나를 알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오니까 마치 자신의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셔야 되고요.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쳐다봅니다. SNS건 막 들여다보고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일 이외에도 취미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내 삶의 새로운 영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점점 더 좋아지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살사 댄스를 배우거든요. 동호회 가잖아요. 나 엄청 못 춰.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계속 이렇게 추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요. 자,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 일을 시작해 보세요. 갈수록 인생은 나빠질 거야가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탁구를 쳐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외롭냐면 잘 나가던 분들이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렇게 막 남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던 분들은 탁구장 와서 초보가 막 이렇게 고수한테 가가지고 저랑 랠리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늘 회사에서 잘 나갔어. 높은 사람이야. 다들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뭐 빳빳하게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탁구장 와가지고 바로 숙이고 초보의 자세로 안 가거든요. 탁구는 초보인데 거만하기는 목과 어깨에 그냥 힘은 빳빳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저는 피하셔야 돼요. 은퇴하면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야,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야, 이번에 저기 뭐야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되게 재밌다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 톡방에서 자꾸 물어보고 친구들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 연락 안 오나? 누가 밥 먹자고 연락 오는 애들 없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서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은 회사라는 빌딩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다면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건축망을 다시 지어 올려야 돼요. 저는 매일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구장에 가면 이렇게 신입 회원이 오잖아요. 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벽돌 한 장이에요. 문화센터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수업 뭐 있나? 일본어 원어민 회화 수업 있어요. 신청해요.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가 무슨 이렇게 글 올렸어요. 무슨 영화 재밌대. 그러면 그거 보고 막 댓글에 누가 이거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댓글 달아요.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까요? 라고 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은 회사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면 50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관계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이제는 아주 그 고층 건물 저는 짓고 살아요. 왜냐? 저 1층에는 헬스장 있고요. 2층에는 탁구장 있고요. 3층에 문화센터, 4층에 살사 동호회, 5층에 산악회, 6층에 독서 모임. 다양한 모임들, 다양한 공간들이 제 삶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임 한번 할 때마다, 사람 한번 만날 때마다, 또는 내가 전화 돌리고 톡 한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성실하게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일단 여러분의 삶이 저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정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대학 시절 만나던 그 동아리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MBC 입사 동기들. 근데 대학원 동기 40명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거든요. MBC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명 있던 동기들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네다섯 명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삶이 즐거워야 돼요. 내 삶이 즐거워야 관계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국립한글박물관 가봤어. 너무 좋았더라. 야, 다음에 우리 거기 박물관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그 즐거움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될 때 외로움은 조금씩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알아요? 49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진시황도 쉰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노후의 기나긴 시간은 선조들은 꿈만 꾸던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자, 근데 장수가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공부, 일, 여가 활동. 근데 우리가 젊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공부,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요. 일,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같이 하고요. 여가 활동도 동창회나 뭐 이렇게 종친회 같은 데 가서. 자, 근데 나이 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는 이제는요, 도서관 가서 그냥 책 혼자서 읽으시는 게 그게 최고의 공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가 활동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꼭 사람들 중에서 놀 때 누구랑 같이 놀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러 갈 때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난 영화관에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노후에는요,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저는 노후의 외로움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활동이 많아져야 오히려 외롭지가 않아져요. 제가 일본에서 나온 책 노후 파산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건강관리, 관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관리가 조금 특이했던 게,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가 이 행복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여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다고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없는 게 여자 노인들은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노인들은 친구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남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으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유는 뭐냐면, 남자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어떤 분 저기 가스 밸브 잠그는 법 모르시는 분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 단 한 번 라면 물도 끓여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서 살았던 거지.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퇴직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경제 살림꾼으로 재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청소, 빨래, 요리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자 노인들이 독립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요리도 때로는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잘 사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불안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불안해하잖아요. 그 불안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설렘과 즐거움을 찾아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2024년 새해 저의 목표가 일본어 공부랑 살사 댄스 배우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이제 4만 원 내고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업 받고요. 8만 원 내고 살사 댄스 왕초보 수업 끊었어요. 그리고 3만 원 내고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필라테스, 요가 다 배우고 있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뭔가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뭔가 배우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대가 늘어날 거예요. 공포와 불안 대신 설렘과 즐거움의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들 만나서 항상 추천하는 3가지 활동이 있어요. 독서, 여행, 연애.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이에요. 책을 한 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행,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으로 나를 던져놓는 거죠.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3가지 활동을 나이 50이 넘어서 은퇴 후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요. 여행 다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버킷리스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평소에 제가 만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메모장이에요. 저한테는 읽고 싶은 책 메모가 있고요. 가고 싶은 곳 메모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책이 재밌었어. 그러면은 메모해놔요. 읽고 싶은 책의 버킷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저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야, 나 어디 여행 가봤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 야, 그 지리산 너무 좋았어. 지리산 종주 꼭 해보면 해. 버킷리스트에 늘리는 거예요. 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음 먹고 내 인생 남은 평생 뭘 할까 100가지를 써보자 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기사를 보다가 뭔가 설레는 뭔가를 만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전시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모임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때마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세요.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서운한 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자꾸 떠올려 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누구 서운하게 한 적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어떤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돌리고요.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고 재미난 이야기 나누세요. 서은국 교수님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행복은 별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이에요. 자, 그럼 이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낮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나를 위해서 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화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는 게 행복의 빈도를 늘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배려하라고는 우리가 배웠지만 정작 나 자신을 어떻게 배려하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감정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든 타인을 향하는 것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회사 생활할 때 후배들한테 좀 실수한 게 많아서 애들이 나를 안 찾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좀 더 받아들이고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길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챙겨주는 거 아주 쉬워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찾아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가 즐거워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여유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이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